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그만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8억, 8억 3천만 원. 62살의 나이에 이혼한 지 3년 만에 제 통장에 이런 돈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았던 그 결혼 생활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그날 딸아이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나이도 많은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30년을 남의 집 머슴처럼 살던 제가 어떻게 8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세월이 극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는 3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9의 나이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작은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직원이었습니다. 사랑이 뜨거웠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첫 해, 저희는 작은 투룸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저는 9시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가 되던 해,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이제 슬슬 아기 소식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말씀에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 다 직장 생활이 바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재촉은 점점 강해졌고 결국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부담이 앞섰습니다. 은행에서는 임신한 여직원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는 임신 6개월 차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동료들이 작은 선물과 함께 배웅해 주었습니다. 수고했어. 행복하게 잘 살아. 그들의 인사가 왠지 모르게 서글펐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어떤 문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되는 거야. 새로운 시작이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는 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기,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리고 끝없는 가사노동.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당신이 하는 게 맞지 않아?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순산이었지만 제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다시 깨우고 다시 먹이고 끝없는 반복 속에서 저는 점점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나인가? 저 피곤한 얼굴의 아줌마가 나인가?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생겼습니다.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야. 이해해줘.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어느새 4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꿈이 뭐였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이요? 꿈이라는 게 있었던가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꿈은 너희를 잘 키우는 거야.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꿈은 대체 뭐였을까? 은행에서 일할 때는 분명 꿈이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되고 싶었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여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혼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 늦은 귀가가 더 잦아졌고 전화를 받을 때면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회사 일이야. 중요한 거.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커피숍, 그리고 모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하지만 저는 그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확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도 없는 제가. 그래서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보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되는 것처럼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또 5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4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큰딸은 고등학생, 작은 딸은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손은 조금 덜 가게 되었지만 그 대신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그리고 각종 활동비까지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 식당 서빙, 아파트 경비. 15년 만에 다시 사회로 나가려니 막막했습니다. 이력서를 쓰다가 경력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경력 없음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그 한 줄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15년이 공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경력 단절이 너무 길어요. 그들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저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급 6,000원, 하루 4시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뭐,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창피하게. 우리 가족이 그렇게 어려워 보여?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월급만으로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다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그래도 그렇지. 편의점은 좀 그렇잖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하지만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은 모두 통장에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날이. 어느 봄날 오후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는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부인이에요? 네. 무슨, 김민수 씨 부인 맞죠?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 이수진이에요. 민수 씨랑 3년째 만나고 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놀란 척하지 마세요. 진작 눈치채셨을 거면서. 여자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카운터에 던졌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침대에서.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민수 씨가 저랑 결혼하겠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혼해 주세요. 여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콧방귀를 뀌며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던지고 간 사진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은 채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그 사진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물어봐야지. 이게 뭐냐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인정했습니다. 변명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킨 게 속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된 거야? 3년. 왜? 당신이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여서.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여자로 안 보인 게 내 잘못이야? 15년 동안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늙어버린 게 내 잘못이야? 그건 모든 여자들이 다 하는 거잖아. 근데 다른 여자들은 자기 관리도 하고 예쁘게 살던데. 저는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이혼하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한 줄의 말로. 그날 밤 저는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큰 딸은 울었고 작은 딸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참지 못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되잖아요. 작은 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살라고? 내가? 큰 딸이 작은 딸을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정을 존중해야지. 엄마도 인생이 있어. 하지만 곧 이어진 큰 딸의 말은 저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나이도 많은데. 맞습니다. 저는 45세, 경력 단절 15년, 편의점 시급 노동자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혼 재판 과정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고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당신도 일하잖아. 그러니까 반반은 안 돼. 결국 저는 아파트 반값과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아파트를 팔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이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저는 법원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의 결혼 생활이, 제 청춘이, 제 꿈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딸들은 아빠 편에 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엄마가 이혼하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친구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학교에 다녀요? 아이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결국 딸들은 아빠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리고 몇 권의 책.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가져온 게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통장 잔고는 1억 7천만 원. 나이 45세. 경력 없음. 미래도 없음. 저는 그 밤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었습니다. 언니 힘내요. 언니는 할 수 있어요. 꼭 다시 일어서실 거예요. 그 짧은 문자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아직 포기하긴 일러.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40대 여성 재취업, 경력 단절 여성 창업, 중년 여성 자격증,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40대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을까?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가? 처음에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배워야겠다. 뭐라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과제빵, 요양보호사, 컴퓨터 활용 능력.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 부동산 중개사 과정에 눈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가 잃어버린 것, 집과 가족과 안정이 전부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공부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유튜브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주말에는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2번, 2번에 안 되면 3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험날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저는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제발, 제발 붙게 해주세요. 시험이 끝나고 한 달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제 수험 번호가 있었습니다. 합격.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5년 만에 제 이름으로 된 첫 자격증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구나. 그 자격증 한 장이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대부분 경력자를 원했습니다. 경험이 없으시면 좀 어려운데요. 나이가 좀 있으셔서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사무소를 차리면 되지 않을까? 무모한 생각이었습니다. 자본도 경험도
인맥도 없는 제가 사무소를 연다는 것이. 하지만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얻을 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다.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그리고 그동안 편의점에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3천만 원을 떼어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위치는 신도시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 1층이었습니다. 임대료는 한 달에 50만 원. 저렴했지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 사무소를 꾸미는 것도 모두 제 손으로 했습니다. 책상과 의자는 중고로 샀고 벽지는 직접 발랐습니다. 간판도 가장 저렴한 걸로 골랐습니다. 김명희 부동산. 제 이름이 걸린 첫 간판이었습니다. 그걸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거구나. 내 사무소구나. 45년 만에 제 이름을 건 공간이 생겼습니다. 개업한 첫날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역시 무모한 도전이었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로 뛰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상가 건물마다 명함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찮아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바빠요.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김명희 부동산이죠? 전에 명함 받았는데요. 집 좀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저는 즉시 약속을 잡고 손님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였습니다.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조건에 맞는 집을 10여 곳 찾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제 첫 중개 수수료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1,000만 원보다 값진 돈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이다. 내 능력으로 번 돈.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조촐하게 축배를 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맥주 한 캔으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김명희 부동산 사장님은 정말 친절하고 꼼꼼해요. 발품 팔아서라도 제일 좋은 집 찾아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던 돈이 1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수료로 번 돈과 저축한 돈이 차곡차곡 쌓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되는 거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2년차가 되었을 때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좀 더 큰 일을 해보자.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 무렵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 사무소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직접 답사했습니다. 황량한 들판과 낡은 주택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낌이 왔습니다.
여기다. 여기에 투자하면 된다.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 전액 2억 원을 그 지역의 작은 상가 건물에 투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미쳤어요? 전 재산을 거기에 다 쏟아붓다니. 개발이 안 되면 어쩌려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쌓은 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정확했습니다. 투자를 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은 발표되었지만 실제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문제로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전 재산을 날리는 건 아닐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와 주민 반대로 정부가 계획을 철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어. 제가 투자한 상가 건물의 가치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2억 원을 주고 산 건물이 이제 1억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임차인도 나가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개발이 안 된다는데 여기서 장사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월세 수입도 끊겼습니다. 저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소 운영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달이 생겼습니다. 원룸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 무렵 딸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딸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축의금은 얼마 드리면 될까? 큰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 오셔도 돼요.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오시면 복잡해진대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엄마, 이해해 주세요. 아빠 쪽 친척들도 많이 오는데 엄마까지 오시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는 안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딸의 결혼식에도 갈 수 없다니. 이혼이 저를 여기까지 몰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축의금만큼은 보내고 싶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중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큰딸에게 보냈습니다. 적어도 엄마로서의 도리는 하고 싶어.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사무소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김명희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대성건설 이사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성건설, 제법 큰 건설사였습니다. 무슨 일로? 사장님이 소유하신 상가 건물 있잖습니까? 신도시 예정지에 있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가 그 건물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신도시 계획은 무산됐잖아요. 박 이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말이죠. 다시 살아났습니다. 뭐라고요? 환경 문제가 해결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어요. 곧 공식 발표가 날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건물 3억 5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3억 5천만 원.
제가 산 가격의 거의 2배였습니다. 저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꿈은 아닐까? 어떠세요? 바로 계약하시겠습니까? 박 이사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배의 이익. 지금 팔면 1억 5천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사려고 하지? 만약 개발이 되면 더 오르는 거 아닐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팔 생각이 없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좋은 기회인데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박 이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를 보내고 나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혹시 이게 마지막 기회는 아니었을까? 하지만 제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신도시 개발 재추진. 뉴스는 연일 그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유한 건물이 있는 지역이 핵심 상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제 건물의 시세도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4억, 5억, 6억.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그 건물을 7억 5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해서 7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5억 5천만 원의 수익. 저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통장이 맞나? 이게 정말 내 돈이 맞나?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직감을 믿고 끝까지 버틴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었어. 나도 할 수 있었어. 45세에 이혼하고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48세에 억대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2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더 좋은 위치에 부동산 사무소를 새로 열었습니다. 역세권 상가 건물 1층에 40평짜리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둘째, 남은 돈으로 소형 아파트 2채를 매입했습니다. 임대 수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본격적인 부동산 사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잘 지내? 무슨 일이세요? 들었어. 내가 대박 났다며? 부동산으로 큰 돈 벌었다고. 소문이 났나 봤습니다. 그런데요. 축하한다. 대단하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러움, 질투, 그리고 후회.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나 좀 어려워.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인데 너 돈 좀 여유 있잖아.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이혼할 때는 재산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니.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사이가. 우리는 남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저는 진정으로 독립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5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는 8억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임대 수익, 그리고 몇 번의 성공적인 투자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45세에 이혼할 때만 해도 1억 7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8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섰고 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딸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딸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언제 볼까?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큰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못 오게 해서, 그동안 연락도 안 해서.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큰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고 나니까. 무슨 일 있니? 남편이 아빠랑 똑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고 저한테 소리 지르고 이혼은 생각 안 하니? 큰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엄마처럼 혼자 살 자신이 없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이제는 엄마가 널 도와줄 수 있어. 엄마, 너도 할 수 있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날 이후 큰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저 대학원 가려는데 학비가 부족해요. 작은 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빠한테 부탁했는데 아빠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요. 근데 엄마도 힘들면 엄마가 보내줄게. 정말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저는 주저없이 딸에게 학비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제게 그럴 여력이 있었으니까요. 작은 딸은 통화하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저희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희도 어렸잖아. 이해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렇게 저는 딸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편의점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혼 직후 일했던 그 편의점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언니, 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그리고 언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언니가 저한테 희망을 줬어요. 40대 이혼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혼했거든요. 근데 언니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잘 됐다. 너도 잘 될 거야. 네, 언니 덕분에 저도 자격증 공부 시작했어요. 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겪은 고통과 극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45세, 이혼 후 재기.
제 경험담을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힘이 나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 덕분에 이혼 결심했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을 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제 첫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예순의 핀 꽃 늦은 이혼 후 찾은 진짜 내 인생. 책은 예상 외로 많이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강연 요청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단체, 도서관,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초청이 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40이든 50이든 60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게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돈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52세가 되던 해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제 사무소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아니라 이혼 여성들을 위한 재창업 지원 센터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재기를 응원합니다. 그런 모토를 내걸고 무료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창업 멘토링까지 처음에는 제 돈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100여 명의 여성들이 센터를 거쳐갔습니다. 그중 30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50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이 사무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오랜만에 본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왜 왔어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볼 일 없으면 가세요. 바빠요. 명희야. 그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 알아. 근데 그래도 하고 싶었어.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고 그냥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헤어졌어. 진작에. 그렇군요. 너만 한 사람이 없더라.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린 이미 끝났어요. 알아. 그것도 알아. 그럼 가세요. 저 정말 바빠요. 남편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로.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완전히.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앞날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사는 거라는 것을. 저는 웃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53세가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강남의 2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하고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전세도 월세도 아닌 완전한 제 소유의 집. 이사 첫날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 그리고 큰딸의 남편까지. 엄마, 집 정말 예쁘다. 작은딸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지? 엄마가 고른 거야. 저는 직접 요리를 해서 차려냈습니다. 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그리고 김치전.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요. 큰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엄마가 또 해줄게.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식사 후 작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 왜? 혼자 사시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정말요? 진짜야. 엄마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큰딸이 물었습니다. 재혼은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생각 없어. 지금 혼자가 너무 좋은데. 그래도 나중에 외로우실 텐데. 외로우면 너희 보러 가면 되지.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저는 요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재기한 여성들의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여행도 갔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날 밤 딸들을 배웅하고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로서 사는 삶. 그리고 며칠 후, 오랜만에 편의점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가 물었습니다. 언니,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보기만 해도 알겠어요. 얼굴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어둡고 지쳐 보이셨는데 지금은 빛이 나요. 그 말에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밝았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은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구나.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그 무렵 센터에서 일하는 스태프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혼한 거. 스태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응.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남의 인생을 살았을 거야.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엄청. 근데 그 힘든 시간이 나를 만들었어. 존경해요, 사장님.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나를 존경해.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이, 다시 일어선 제 자신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 자신이.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센터를 거쳐간 한 여성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이름으로 가게를 열었어요.
사장님이 제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보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구나.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구나. 그게 제일 큰 성취였습니다. 8억이라는 돈보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타이틀보다 이런 편지 한 통이 더 값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보다 훨씬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바닥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저는 55세입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는 8억 3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있는 평화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도, 그 여자도, 저를 외면했던 딸들도 모두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라는 단어조차 필요 없을 만큼 담담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았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오전에는 부동산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재창업 지원 센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45세에 시작해서 55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근데 너무 막막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막막해도 시간이 지나면 길이 보일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들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퇴근 후 저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요즘 제 일과입니다. 하루 1시간씩 혼자 걸으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특히 좋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멀리 왔네. 45세에 이혼 도장을 찍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법원 계단에 앉아 울던 제 모습이. 엄마,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딸아이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이곳에,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이곳에, 저 자신으로 당당히 서 있는 이곳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55세의 제 얼굴.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살아 있습니다. 표정은 밝고 미소는 진심입니다. 이게 진짜 나야. 3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진짜 나. 이제야 꽃을 피운 진짜 나.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가장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 사실은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만약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이혼을 후회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고통이 지금의 행복을 가능하게 했으니까요.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일기를 씁니다. 저는 이혼 후부터 매일 일기를 써왔습니다. 10년치의 일기가 쌓여 있습니다. 처음 페이지를 펼쳐봅니다. 오늘 이혼이 확정되었다. 무섭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의 페이지를 펼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도 기대된다. 이 짧은 두 문장 사이에 제 10년이 담겨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의존에서 독립으로 그 긴 여정이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배울까요? 예전에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일이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제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왜냐하면 제가 선택했으니까요. 행복하게 살기로, 저답게 살기로, 당당하게 살기로. 45세에 이혼한 여자, 55세에 8억을 가진 여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로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아침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30년을 참고 살았던 평범한 가정주부가 45세에 이혼해서 밑바닥에서 시작했던 여자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진짜 인생을, 당신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그게 제가 10년 동안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늦은 때란 없다는 것. 55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답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처럼요.